너무 좋은 영화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 분석을 하면서도 온전히 그 의도와 기술을 감상하고 싶어집니다. 가여운 것들은 제게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이면서도 예리한 통찰과 무거운 울림을 줬거든요. 잘 갈고 닦여진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 예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가여운 것들을 분석해봅니다. 듄 파트 2의 완전 분석과는 달리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단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꾸며봤고요. 이 영상엔 영화의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며 제 분석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벨라 백스터의 여정에 뛰어들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 am finding being alive fascinating. I am Bella Baxter. She's an experiment. She's stunning.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벨라 백스터는 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합니다. 그런 그녀를 건져 올린 건 천재 외과의 가딘 백스터. She's an experiment. Her brain and her body are not quite synchronized, but she's progressing at an accelerated pace. 그는 벨라의 뱃속에 있던 태아의 뇌를 벨라의 머릿속에 넣어 소생시키죠. 그래서 벨라는 가딘을 이름 앞글자만 따서 가시라고 부릅니다. Hello, Bella. 성인의 몸에 아기의 뇌를 가졌으니 좌충우돌하던 벨라는 I'm a flawed, experimenting person. I seek outings and adventures. 어느 날인가부터 바깥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벨라의 존재를 극구 숨기고 싶었던 가딘은 때때로 벨라를 막아섭니다만 결국 호색한 변호사인 You're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 덩컨 웨더번에게 유혹된 벨라가 세계 여행을 떠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여정을 통해 많은 걸 경험하게 된 벨라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바꾸는지가 이 영화의 대략적인 스토리 되겠습니다. Tell me, where did she come from? I shall. For it is a happy tale. 이 영화가 북미 기준 작년 12월 8일에 개봉했으니까 한국 극장에 걸리는 건 좀 늦긴 했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고어가 담겨 있어 R등급을 받았고 화면비는 1.66대 1, 상영 시간은 2시간 21분입니다. 사운드 믹스는 많은 영화들이 사용하는 돌비 디지털 믹싱입니다. 애트모스도 아니고 돌비 비전 촬영도 아니어서 반드시 특별관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점을 보면 로튼토마토 92, 메타크리틱 87, 시네마스코어 A-입니다. 총평을 좀 해보자면요. 제게 이 영화는 기괴하고 흥미로운 모험극이면서도 따뜻하고 동물적이고 생체적인 우화처럼 보였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냉소하는 게 특징인데요. 대체로 저항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인간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합니다. 요르고스 감독이 그리스 출신이라는 점을 빌어 전 괜히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어리석고 하찮은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조감의 영화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불온하고 또 저항하기 어려운 속성을 띠게 되죠. 근데 요르고스 작품 중에서도 이 영화는 좀 몽글몽글한 촉감과 공감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악역들을 너무 나쁘다거나 어리석게만 그리지 않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벽이 얇아서 편안하게 조수하게 해주죠. It is the goal of all to progress, grow. A woman plotting her course to freedom. 벨라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인간, 신생아 한두 살 아기는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모든 게 제한적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며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해 나갑니다. 즉, 통제 속에서 보통의 인간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익히게 되죠. 그런데 벨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 있습니다. 뭔가를 익혀나가는 것과 신체적인 성장이 비슷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아기의 뇌에 성인의 몸이니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보통의 인간은 맛볼 수 없고 맛본 적이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음흉한 변호사 덩컨과 세계 여행을 떠나버리는 게 상쾌함을 주죠. 벨라에겐 허례허식이 없고 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해보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충동의 반복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빠른 성장을 합니다.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고 인간의 성장을 순수하게 보는 경험 같습니다. I seek outings and adventures. Bella's so much to discover. 덩컨에게 유혹된 벨라는 매혹적인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덩컨은 금세 여유를 잃어버리고 궁상맞게 변하고 소유욕도 강해집니다. 지적 감성적 영역에 있어서는 아예 벨라를 따라잡을 수 없죠. 벨라의 아기 같은 순수함은 알렉산드리아의 빈민가를 내려다보며 박살나며 감정의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며 승무원들에게 덩컨이 카지노에서 딴 돈을 건네는 어떤 시도를 합니다만 그저 승무원들에게 이용당했을 뿐이고 덩컨도 빈털터리에 엉망진창이 되죠. 이어서 벨라는 파리 매움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We must experience everything. And when we know the world is ours. 거기서 만난 마담 스위니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타락과 공포,
슬픔이 우리를 온전하고 실질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며 벨라에게 모든 것을 경험할 것을 주문합니다. 분명 빅토리아였을 땐 다리에서 뛰어내렸던 벨라가 마지막에 싸우기로 결심하는 건 모든 것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으로 묘사하나 좌절도 좋게 쓰인다는 사고가 신선하죠. And there is a world to enjoy. Circumnavigate. Big news. Bella, Bella. Bella? 사회적인 규범은 인간 사회를 흘러가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어디까지나 지배층이 만든 제약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빅토리아 시대가 여러 면에서 천지개벽을 이뤘다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에게 종속시키려 했고 사회의 리더는 남성인 게 상식적인 시대였죠. 이런 세계에서 벨라는 제한과 통제를 일절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거기서 혼란을 느끼는 건 지배층, 즉 남성이며 그들이 벨라에게 농락당하는 지경에 이르죠. 벨라는 사회적 규범에 묶이지 않지만 일단 편견 없이 모든 걸 수용합니다. 자기를 뜯어고친 가딘도, 욕망과 연정을 동시에 품었던 소심한 맥스도, 저속하지만 자기 욕망이 솔직하고 허풍이 가득한 덩컨도, 파리의 매음그레와 자기를 지명하는 모든 남자들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살아생전 벨라의 남편도 벨라는 그들의 욕망까지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쓰레기라는 확신이 들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덩컨은 벨라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통스럽게 만들자고 생각해 알피를 데려옵니다. 이건 덩컨이 벨라를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단 계속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을 뿐이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치만 남편 알피에 비하면 덩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피는 툭하면 총구를 겨누고 폭력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잔인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진짜 최종 보스입니다. 벨라는 빅토리아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알피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벨라는 충분히 경험했고 배웠다는 걸요. 결국 벨라는 그를 이기고 자유와 주권을 획득합니다. 물론 이 영화엔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 속 여성의 해방도 담겨 있지만 모든 선입견으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줍니다. 아이처럼 보고 대화해보고 만져보고 자보고 경험해보고 최종 보스에게 다가가 스스로 판단한다. 그렇게 쟁취한 인생은 승리인 것이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벨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얻은 승리를 묘사하기 위해 책엔 없는 충격적이면서도 작은 유토피아 같은 라스트 씬을 보여줍니다. 알피는 염소뇌가 되어 풀을 뜯고 프린 부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죠. 벨라와 맥스가 결혼했는지 여부는 보여주지 않지만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긴 알렉산드리아의 빈민고를 내려다보며 오열했던 벨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선한 세상인 겁니다. 인생의 모험에 대한 벨라의 낙관주의라는 아이디어에 궁극적으로 충실하고 싶었다 라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토니 맥나마라의 대답. 이게 바로 책에 없는 해피엔딩의 이유입니다. 벨라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벨라는 배 위에서 철학을 논하던 해리에게 세상의 문제를 안다면 개선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해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만 벨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I can't let you go. 가뒤는 벨라에게 아버지이자 창조주입니다. 그의 죽음은 벨라가 진정한 자신을 만남과 동시에 찾아옵니다. 신의 죽음, 즉 부모의 죽음은 통제와 보호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장해온 인간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힘인 것이죠. 쓰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She is understanding what it is to be a member of society. The more autonomous she becomes, the more challenged men seem to be by it. 스코틀랜드 작가 알라스테어 그레이가 1992년에 출간한 동명의 수설에 비해 이 영화는 아주 많은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 의대생인 아치볼트 맥캔들리스가 쓴 소설 속 소설입니다. 영화에선 맥스 맥캔들로 바뀌죠. 책에선 아치볼트가 가딘과 그의 피조물인 벨라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며 둘이 상호작용하고 점차 삶의 동반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죠. 그런데 영화는 맥스의 기록은 그저 부차적일 뿐 벨라를 중심에 두고 관점을 확장합니다. 벨라는 원래 빅토리아였기에 책엔 빅토리아의 주변 인물들도 등장합니다만 영화엔 남편 알피 말곤 나오지 않으며 벨라가 여행하는 동안 만들어진 펠리시티는 영화에만 등장합니다. 여행하는 장소도 책에선 중앙아시아와 프랑스를 넘어 유럽의 다른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가장 다른 건 결말입니다. 책에선 결혼식 때 벨라의 아버지와 그녀의 첫 남편 오드리가 등장해 결혼에 반대하지만 결국 벨라는 가딘의 저택에 남고 가딘이 죽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벨라가 실험적으로 소생했다는 설정은 1931년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떠오르게 합니다만 오히려 프랑켄슈타인 같은 외관을 가딘에게 줌으로써 남녀 설정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Yorgos has given me a gift by asking me to be a producer on this. I've gotten to be very privy to the whole process that I wouldn't have if I were just acting in it. It just felt like the perfect combination. 그동안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스토리와 음악과 영상을 동시에 실험했죠. 특히 이번 영화는 마치 아기의 뇌로 생각하듯 어떤 부분은 왜곡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장되어 있는 매혹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특징을 꼽자면 첫째, 세트 촬영입니다. This was not going to be a very traditional period film, so we could work with layers of garments that we would never normally see in films. 유럽 여러 도시에서 로케를 하지 않고 거대한 세트를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었습니다. 마치 스팀펑크 세계관 같은 공상과학적인 모습도 엿보이는데요. 전 비주얼적으로 바이오쇼크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 유사점을 느꼈습니다. 시대나 지역은 다르나 근현대를 배경으로 라벤더 색상의 하늘, 공중에 떠있는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같은 것도 좀 유사했네요. 둘째, 조명. 샷마다 조명을 치지 않고 마치 자연광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넓게 비치는 조명을 썼기 때문에 배우들이 조명의 위치나 그림자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연기를 펼칠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동선도 아주 다양합니다. 셋째, 렌즈입니다. 이 영화는 35mm 카메라 바디에 4종류의 렌즈를 물려 촬영한 영화입니다. 일단 16mm 광각 렌즈를 써서 넓은 화각을 주로 담았는데요. 그래서 광각 특유의 외곽이 어두워지는 비네팅이 보입니다. 어안 렌즈라고 불리는 4mm 렌즈를 써서 360도를 다 담는 등 광각 렌즈들로 시각적 기이함을 줬습니다. 벨라의 본능적인 캐릭터를 부각해주기 위해선 줌 렌즈를 썼습니다. 인물을 쭉 당기는 줌 장면이 많죠. 그리고 패치발 렌즈를 썼습니다. 패치발 렌즈는 19세기에 개발된 스틸 사진용 렌즈인데요. 이걸 일부러 영화에 쓴 게 좀 기발했습니다. 이 렌즈는 프레임 중앙부 초점이 선명하나 주위는 흐려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흐려진 부분, 보케가 회오리 모양인 게 특징입니다. 자연광 같은 조명과 왜곡이 심한 렌즈는 로비 라이언 촬영 감독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가여운 것들의 책과 영화를 보고 느낀 점들과 분석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서 경험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출판사 황금가지에서 가여운 것들 원작 소설 20권을 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영화를 더 밀도 있게 즐기는 방법은 역시 원작도 읽어보는 거겠죠. 응모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 I am finding being alive fascinating.